그날 밤에도 우리는 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결혼 30년 동안 늘 그래왔듯 아무 말 없이 불을 끄고 각자의 방향으로 몸을 눕혔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그날은 제가 눈을 감지 못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숨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스스로에게 수없이 말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아직은 확정된 게 없다고요. 하지만 이미 제 손에는 그 종이가 있었습니다. 구청 민원실에서 우연히 발급받은 한 장의 기록. 남편의 출생 기록이었습니다. 생모란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숨이 잠시 멎었습니다. 제 어머니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철자가 같았고 출생 연도도 지역도 너무 정확히 겹쳤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잔인한 일치였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몇 번이나 그 종이를 찢어버릴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찢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평소처럼 저녁을 차리고 남편의 잠옷을 꺼내 놓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을 때 남편은 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이불이 살짝 움직였고 그의 손이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고 남편의 손은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왜 그러냐는 질문은 없었습니다. 대신 남편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다시 돌아 누웠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제가 무엇을 피한 건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저를 더 괴롭게 했습니다. 몸은 아직도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셔츠를 다려달라고 했고 저는 말없이 다림질을 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다림질 자국은 반듯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해왔던 일들이라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서고 나서야 저는 식탁에 앉아 그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름을 다시 보고 날짜를 다시 보고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살아계실 때 왜 그렇게 제 결혼을 서둘렀는지, 왜 남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말을 아꼈는지 이제야 하나씩 이어졌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하겠다고요.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고요. 진실이 무엇이든 이대로 같은 침대에서 아무것도 모른 척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신청하는 버튼을 누르는데 손가락이 오래 걸렸지만 결국 눌렀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며칠 동안 우리는 다시 같은 침대에서 잤습니다. 이불은 여전히 하나였고 잠옷도 늘 입던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밤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잠든 얼굴을 보며 이 사람이 내 남편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남편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이었는지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온 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왜 제가 그렇게 울면서도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는지를요. 이 이야기를 재생하셨다면 아마도 마음 한편의 말로는 꺼내지 못한 사연 하나쯤은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일 겁니다. 이 채널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오래 참고 살아온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꺼내놓는 곳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혼자만의 비밀로 남지 않고 계속 이어지길 바라신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자기 이야기를 꺼낼 용기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랑이라고 믿었던 시간이 운명이 되어버린 한 부부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결과가 나왔다는 알림 문자를 받은 건 오후 3시였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이었는데 휴대전화가 울리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두부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부딪힌 두부가 흐트러졌지만 저는 그걸 줍지 않았습니다. 이미 머릿속이 하얘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화면을 몇 번이나 껐다 켰고 심호흡도 여러 번 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과하게 생각한 건 아닐까? 이 모든 게 우연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늘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무너진다는 걸 저는 그날 다시 배웠습니다. 친자 관계 성립. 짧은 글자였습니다. 설명도 위로도 없는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제 결혼 30년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생물학적 오빠라는 사실, 제가 평생 함께 잠들었던 사람이 애초에 남편이 될 수 없었다는 진실이 그 네 글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마트 안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아이가 울고 계산대에서 바코드 찍는 소리가 났고 누군가는 저녁 반찬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혼자 전혀 다른 시간에 갇힌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숨은 쉬어졌지만 심장은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느리게 뛰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 어떻게 이 사람과 같은 집에 들어가야 할까? 같은 침대에 누울 수 있을까? 아니, 그보다 먼저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말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걸 알면서도 말하지 않으면 제가 먼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남편은 평소처럼 퇴근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승진했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제 눈에는 그 사람의 입이 움직이는 것만 보였고 그 입으로 제가 평생 여보라고 불러왔다는 사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남편이 제 손을 잠시 잡았습니다. 습관처럼 하던 행동이었고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빼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손을 수십 년 동안 아무 의심 없이 잡아왔다는 사실이 저를 더 괴롭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먼저 씻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지만 몸이 떨리는 건 막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불을 끄고 옆에 누웠을 때 침대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조차 예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숨결이 가까워졌고 익숙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눈을 뜨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제가 이 진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결과를 확인한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정확히는 잠을 잔 게 아니라 눈을 감고 밤을 버텼을 뿐이었습니다. 옆자리에 누운 남편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고 그 소리는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남편은 제가 먼저 일어난 줄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몸을 빼내듯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불이 스치는 소리조차 그를 깨울까 두려웠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볼 용기가 아직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침밥을 차리는 손이 자꾸 멈췄습니다. 된장국에 물을 얼마나 부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고 밥솥 버튼을 눌렀는지조차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수천 번 반복했던 아침인데 그날은 모든 동작이 처음 하는 것처럼 어색했습니다. 남편이 일어나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제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 괜찮아?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는 순간 이 모든 걸 쏟아버린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 저는 말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질문에는 짧게 대답했고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이틀쯤 지나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자꾸 제 얼굴을 살피고 제가 어디를 보는지 확인하듯 따라봤습니다. 밤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몸은 최대한 벽 쪽으로 붙였습니다. 남편이 무심코 팔을 뻗을 때마다 저는 이유 없이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왜 그래, 춥냐? 그 질문이 제 가슴을 더 조였습니다. 씻고 나와 거울을 볼 때마다 저는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의 얼굴도 여자의 얼굴도 아닌 무언가 큰 죄를 숨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죄가 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 괴로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남편은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날 피하는 것 같아? 내가 뭘 잘못했어? 저는 컵을 들고 있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컵이 깨질 것처럼 힘을 줬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거짓말이 너무 쉽게 나왔다는 사실에 제 자신이 더 무서워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제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익숙한 체온, 익숙한 숨결. 예전 같았으면 안도했을 그 거리에서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남편의 손이 이불 위로 제 팔을 덮었을 때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움직이면 모든 게 들킬 것 같았습니다. 그 며칠은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은 진실은 하루하루 무게를 키웠고 그 무게는 결국 누군가를 짓눌러야만 끝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 침묵은 오래 갈 수 없다는 걸. 그리고 언젠가 이 비밀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낼 거라는 거요. 결정적인 계기는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거창한 폭로나 고백이 아니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법한 오래된 서랍 하나였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던 날 안방 옷장 아래쪽이 눅눅해졌습니다. 남편은 출근했고 저는 서랍을 비워 말리기로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열지 않았던 칸이었습니다. 결혼 초에 넣어둔 사진첩과 서류 몇 장, 그리고 이름 없는 봉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첩을 꺼내다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어머니와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아이의 얼굴이 이상할 정도로 낯설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의 어린 시절 사진과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집어들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사진 뒤에는 연필로 적힌 글씨가 있었습니다. 영철이, 다시는 찾지 말자.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찾지 말자. 누가 누구를. 사진 아래에는 얇은 서류 봉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병원 기록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글씨가 희미했지만 분명히 읽을 수 있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영자. 그리고 출산 기록. 쌍둥이 아님. 단일 출산. 출생아 성별남.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려 했지만 종이 냄새와 함께 머릿속이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본능처럼 통화 녹음을 켠 채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영숙 씨 맞으시죠? 저는 어머님 마지막에 계셨던 요양병원 사회복지사입니다. 그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동시에 망설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유품 정리 중에 전달하지 못한 물건이 하나 발견돼서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예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 받은 것은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오래된 모델이었고 전원 버튼이 반쯤 닳아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혼잣말처럼 녹음하신 거예요. 가족에게 꼭 전해달라고 하셨는데 차마 바로 드리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저는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데까지 1시간이 걸렸습니다. 누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숨이 가쁘고 죄책감에 눌린 목소리였습니다. 영수가 엄마가 너무 큰 죄를 지었다. 그 아이를 버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영철이를 그렇게 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내가 사랑한 그 사람은 내 잘못이 아니다. 엄마가 숨겼다. 엄마가 망쳤다. 내가 알게 되면 그땐 너무 늦을까봐. 그 뒤로는 흐느끼는 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남편도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가 변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공기 자체가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랍 속 사진, 병원 기록, 녹음기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조각이 하나의 결론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결혼은 금이 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금은 이제 곧 소리나게 깨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파국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특별할 것 없는 평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의 휴대전화가 거실 테이블 위에서 울렸습니다. 그는 샤워 중이었고 화면에는 집 전화처럼 저장된 이름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저는 무심코 화면을 보다가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벨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꼭 받아야 한다고 재촉하는 것처럼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영철 보호자분 되시죠?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보호자. 아내가 아니라 보호자라는 호칭이 이상하리만큼 정확하게 느껴졌습니다. 아, 영숙 씨군요. 상대는 제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더 무서웠습니다. 어머님 관련해서 정리할 서류가 하나 남아 있어서요. 직접 오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박영철 씨도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 욕실 문이 열렸고 남편이 젖은 머리로 나왔습니다. 누구 전화였어?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병원이래요. 어머니 서류가 남았대요. 남편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그 찰나를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우리를 맞이한 사람은 처음 보는 중년의 사회복지사였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두 분 같이 오셔서 다행이에요. 가족관계가 조금 복잡해서요. 남편이 먼저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사회복지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두 분 모두 이영자 씨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건 잘못된 기록입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단정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출생병원 기록, 입양 기록, 고아원 이관 서류까지 모두 일치합니다. 특히 박영철 씨는 그녀는 말을 멈추고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첫째 아들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질문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해해버린 사람의 눈빛만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는 엔진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신호에 걸릴 때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가 숨겨두었던 사진과 서류,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언제부터였어? 그의 질문은 과거형이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날 피했던 거구나.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집에 있었지만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아무 일도 없던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녁을 먹고 각자 다른 방에 들어갔다가 결국 둘 다 잠들지 못한 채 거실 불만 켜진 상태로 마주쳤습니다. 누가 먼저 나왔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시간이 너무 늦지도 이르지도 않았다는 것만 또렷했습니다. 남편은 소파 끝에 앉아 있었고 저는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밤을 그냥 넘기면 내일부터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당신도 잠 안 와? 그가 먼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동작 하나에 수십 년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말보다 먼저 몸이 반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같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일부러 거리를 두려 했지만 중간에 남아있던 쿠션 하나를 누군가 치우는 바람에 어깨가 닿았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접촉 하나로 숨이 달라졌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잘못됐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데도 몸은 여전히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보았습니다. 떨리고 있다는 걸 그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정말 조심스럽게 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미 그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숨소리만 들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더 불경한 숨소리였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야.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알아. 그도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뭘로 여기까지 온 걸까? 그 질문에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그동안 이렇게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남편이 제 쪽으로 아주 조금 더 다가왔습니다. 이마 근처에서 멈췄습니다. 그 거리에서 우리는 서로의 숨결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닿지 않았지만 닿은 것보다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울고 싶어졌습니다. 욕망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과 이렇게까지 얽혀버린 세월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집, 같은 침대, 같은 시간.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존재만 확인하면서 아침은 평소와 똑같이 왔습니다. 알람 소리도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도 전날 밤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이 고요했습니다. 제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습관처럼 부엌으로 향했고 냉장고 문을 열고 밥솥을 확인했습니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숨결이 아직 몸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가 살짝 눌린 채였고 잠이 덜 깬 얼굴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평범해서 순간 제가 모든 걸 상상한 건 아닐까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잘 잤어?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그 한 음절이 거짓말이면서도 사실이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된장국 냄새가 퍼졌고 김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남편은 국을 한 숟갈 떠먹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국이 괜찮네. 저는 웃지 않았지만 고개를 숙인 채 반찬을 밀어줬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았지만 상대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는 이상하리만큼 잘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먼저 나갈게. 그 말에는 설명이 없었지만 이유는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가까워지는 것도 떨어지는 것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그의 등을 보며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저 등을 수십 년 동안 봐왔다는 사실, 그 시간들이 한순간에 부정될 수 없다는 현실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다녀올게.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자동처럼 대답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길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린 것도 눈물이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숨이 늦게 나왔을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식탁 위에 놓인 그의 컵을 정리하려다 손이 멈췄습니다. 컵 가장자리에 남아있는 미지근한 온기. 아주 사소한 것이었지만 그게 어제 밤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아침이 가장 잔인하다는 걸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온을 깨지 않기 위해 우리는 더 깊은 거짓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고 집안에 불이 하나씩 켜질 때까지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말은 거의 하지 않았고 일부러 서로의 시야를 피했습니다. 낮에 아무 일도 없었던 척했던 만큼 밤이 오면 다시 무언가가 밀려올 거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씻고 나와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의 제 얼굴은 낮보다 더 차분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속이지 못했습니다. 어제 밤과 오늘 아침이 겹쳐지며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남편은 늦게 씻고 나왔습니다. 물기가 남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대충 닦고 아무 말 없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지만 화면은 보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고 그 사이에는 어제 치워두지 않은 쿠션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아까 아침에 말 안 한 게 있어서.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말이 시작되면 끝을 봐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일, 그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숨을 고르는 소리만 길게 흘렀습니다. 괜찮아.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 그가 아주 조심스럽게 몸을 옮겼습니다. 소파가 살짝 울렸고 그 진동이 제 쪽으로 전해졌습니다. 닿지 않았는데도 가까워졌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유일한 방어였습니다. 제 손이 무릎 위에서 꼼지락거렸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을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제 손에 머물렀고
그 시선이 오래된 기억을 건드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겹쳐왔던 손의 위치, 거리, 타이밍. 남편이 먼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상하지. 그는 웃지도 울지도 않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말도 안 되는데 내가 옆에 앉아 있는 건 너무 익숙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집, 같은 밥상, 같은 침대에서 살아온 시간이 단숨에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머리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몸은 아직 예전의 기억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제 손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지만 그 안에는 망설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저 스스로에게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온 건 아니잖아.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우린 몰랐어. 단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고, 아이들도 있고, 삶도 있었고, 그의 말은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함께 쌓아온 시간이 진실 하나로 전부 부정당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남편이었던 시간이 더 진짜 같아.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을 한순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오빠라는 말보다 여보라는 말이 훨씬 오래 남아있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같은 풍경을 기억하는 사람들처럼요. 그 풍경에는 큰 사랑도 대단한 열정도 없었지만 대신 반복된 일상과 서로의 체온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아주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진실은 우리 둘까지만 아는 걸로 하자. 아이들은 모르게, 세상도 모르게. 그 말은 도망이었지만 동시에 선택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용기 대신 이미 존재하는 삶을 지키겠다는 합의였습니다. 비겁할 수도 있었지만 너무 인간적인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불이 꺼진 방 안에서 남편이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우리 끝까지 책임지자. 제가 대답했습니다. 응. 여기까지 온 건 우리가 같이 온 거니까. 그 밤은 우리가 부부로서 보낸 마지막 밤이자 핏줄이 아닌 기억으로 서로를 붙잡은 가장 조용한 합의의 밤이었습니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진실은 우리 둘만 아는 것으로, 세상은 끝까지 모르는 것으로. 그날 밤 이후로 우리는 조심스럽게 일상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함께하고 저녁에는 TV를 보며 나란히 앉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전과 다를 바 없었지만 그 안에서 흐르는 감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사는 부부가 아니라 모든 걸 알면서도 선택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주말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평소처럼 맞이했습니다. 엄마 아빠 사이가 좀 이상해 보여요. 딸이 말했을 때 남편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웃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래. 엄마가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내가 챙겨주는 거야. 거짓말이었지만 동시에 진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서로를 챙기고 있었으니까요. 밤이 되면 우리는 여전히 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어색함은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금기를 알면서도 함께 있다는 죄책감, 그리고 그 죄책감보다 더 강한 애틋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상한 거 맞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상해. 말도 안 돼. 하지만 동시에 말했습니다. 근데 나는 당신 없이 사는 게 더 상상이 안 가. 남편이 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손이 천천히 제 뺨을 쓰다듬었고 저는 그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익숙했던 촉감이었지만 이제는 그 촉감 하나하나에 새로운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끝까지 이렇게 살자.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가 뭔지 알고 있는 건 우리뿐이니까.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를 온전히 마주했습니다. 죄책감도 두려움도 모두 알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것은 30년 동안 쌓아온 삶의 무게였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온기, 익숙한 숨결, 서로의 존재 자체가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시간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30년 동안 잡아온 손이기도 했습니다. 이건 사랑이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가 함께 살아온 시간은 거짓이 아니야.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도 죄책감도 애틋함도 모두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남편도 제 등을 쓰다듬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껴안은 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침대는 여전히 하나였고 이불도 함께 덮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사는 부부가 아니라 모든 걸 알면서도 선택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체온이 전해지고 제 숨소리가 그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껴안고 잠들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남편이 제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우리 끝까지 비밀로 하자. 세상은 끝까지 모르게. 우리만 알고 있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응, 끝까지 우리로 남자. 아침이 왔을 때 우리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셔츠를 입었고 저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우리는 다정하게 반찬을 나눠 먹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선택한 결말이었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기로 한 두 사람. 세상의 시선보다 서로의 온기를 선택한 우리. 침대 위의 비밀은 영원히 우리만의 것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끝까지 부부로 살아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게, 오직 우리 둘만 아는 진실을 품은 채. 엔딩 코멘트. 이것은 사랑과 죄책감 사이에서 한평생을 살아간 두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엔 너무 복잡하게 얽힌 삶이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들이 서로를 사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세상의 어떤 정의보다 더 무거운 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